조선시대에도 좀비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인터넷에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광해군이나 선조 때 죽은 시체가 살아 움직였다. 이런 괴담이요. 좀 쏠깃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닌 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조선왕조실록 원문이나 관련 연구 자료들 보면요. 실제로 괴질이라고 불린 병들에 대한 기록이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묘사가 정말 뭐랄까 섬뜩할 정도로 생생해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쓰러지고 몸이 썩어가는 것 같다? 이런 기록들이죠. 꼭 조선판 킹덤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괴기한 현상뿐만 아니라 그 기록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그 공포, 혼란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네. 또 동시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보여요. 뭐 귀신 탓하면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아, 제사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병자들을 격리시키거나 약을 나눠주는 상당히 좀 체계적인 대응 같은 모습도 함께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미신이랑 어떤 과학적인 사고의 씨앗 같은 게 공존했던 거죠. 흥미롭네요. 미신과 과학의 공존이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실록 속 좀비 같은 기록들, 이게 진짜 정체가 뭔지, 또 당시 사람들은 이 알 수 없는 공포에 어떻게 맞섰는지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괴담이 진짜냐 아니냐, 이걸 넘어서 과거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그걸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록에서 가장 좀 충격적이다 싶은 기록 중 하나가 제 생각엔 1821년 순조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서쪽 변방에서 시작된 이름 없는 괴질이 순식간에 수도까지 퍼졌다고요? 아, 네. 그 평안도에서 시작된 병인데요. 실록 기록을 보면 혼비구통 혹은 범비구통으로 설사를 하고 오한이 발에서 배로 올라오다가 곧 죽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혼비구통, 증상이 구체적이네요. 네. 특징이 뭐냐면 아주 극심한 구토랑 설사, 그리고 전염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다는 거예요. 뭐 불길처럼 번져서 열에 한두 명 살까 말까 했고 마땅한 약도 없었다고 하죠. 열에 한두 명이요? 네. 평양에서는 하루에 300명씩 죽어나간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돌았고요. 그래서 조정에서 실제로 조사관을 보냈는데 열흘 만에 1000명 넘게 죽었다. 이런 보고가 올라올 정도였어요. 와, 하루 300명, 열흘에 1000명. 지금 기준으로도 엄청난 건데 당시 인구를 생각하면 정말 재앙 수준이었겠네요. 그렇죠. 현대의학에서는 이 증상들을 보면 이건 콜레라 대유행이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콜레라, 아하. 근데 이 콜레라 말고도 좀 기이한 증상을 보인 병들이 또 있었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1677년 울산 사례는 좀 더 기괴하게 묘사됐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숙종 3년 기록인데요. 울산에서 사람들이 특별한 고통은 없는데 술 취한 듯 미친 모양으로 비틀거리다가 한 3, 4일 만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술 취한 듯 비틀거리다가요. 네, 열흘 사이에 34명이 그렇게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어떤 통제불능의 모습 때문에 이걸 현대에 좀 좀비 이미지랑 연결시키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뭐 뇌염이라던가 아니면 광견병 같은 그런 신경계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원인 모를 공포였겠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눈에서 피를 흘렸다는 기록도 있지 않았나요? 그건 어떤 맥락이었죠? 세종 때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요. 진원달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집으로 달려가는데 너무 슬프게 울어서 두 눈에서 피를 흘렸다는 기록이에요. 아, 병 때문에 피를 흘린 게 아니고요. 네, 질병 자체라기보다는 극한의 슬픔 때문에 눈에 실핏줄이 터진 거, 그러니까 결막출혈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뭐랄까 전염병이 휩쓸고 간 시대의 어떤 인간적인 고통, 그 슬픔의 깊이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참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이런 끔찍한 질병들이 혹시 특정 시기에 좀 몰려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배경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일단 1821년 콜레라는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 거쳐서 들어온 걸로 추정하는데요. 평안도, 황해도 거쳐서 전국으로 퍼졌어요. 그러니까 교역로를 따라서 병이 퍼진 거죠. 아, 교역로를 따라서. 네. 그리고 울산의 경우도 거기가 남해안 해상 교역이 활발했던 곳이니까 외부에서 병원균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1668년 현종 때는 천연두랑 홍역이 같이 크게 유행했어요. 철연두랑 홍역이요. 동시에요. 네. 근데 이때가 아주 극심한 흉년이랑 또 전쟁 위협까지 겹쳤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재난이 겹치면서 전염병 피해가 훨씬 더 커졌던 거죠. 와, 정말 설상가상이네요. 흉년에 전쟁 위협에 전염병까지. 지금이야 저희가 뭐 세균이니 바이러스니 이런 개념이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정말 원인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하늘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왕실이나 조정에서는 이게 뭐 하늘의 징벌이다, 아니면 노한 귀신의 짓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순조 임금 같은 경우에도 막 강이나 산에 제사를 지내고 애군을 막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죠. 아, 민관에서도 비슷했어요. 예를 들어 천연두 같은 병은 호구마마라고 해서 약간 신처럼 의인화했어요. 그래서 구술하거나 부적을 붙여서 병을 쫓으려고 했죠. 호그마마, 질병을 신으로요. 네, 그러니까 질병 자체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 불안감을 어떻게든 좀 달래보려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미신에만 의존했던 건 아니겠죠. 뭔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게 옮는 병이다 뭐 이런 거요? 물론이죠. 정확한 원인은 몰랐지만 병이 사람 사이에서 옮는다는 건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기록을 보면 병든 가족을 마을 밖이나 성 밖에다가 임시거처 같은 걸 마련해서 보냈다, 즉 격리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은 서둘러서 묻었다, 이런 기록들도 있거든요. 와, 격리랑 빠른 매장. 일종의 감염관리 조치였네요. 그 시대 나름에. 그렇죠. 원시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냥 이제 현대의학 관점에서 좀 보면요. 조선시대를 휩쓸었던 이 괴질들, 정체가 대략 뭘로 추정되나요? 콜레라나 뇌염 의심 사례 말고 또 어떤 병들이 있었을까요? 네, 실록에 남은 증상 기록이나 전파 양상 같은 걸 토대로 여러 질병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조선시대 내내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대표적인 전염병은 장티푸스. 장티푸스요? 네, 실록에는 주로 온역, 여역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역, 이건 마진이라고 불렀고요. 또 천연두, 두창이라고 했죠. 이런 병들이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아, 온역, 여역, 마진, 두창. 이름만 들어도 무섭네요. 특히 1749년 영조 때인데요. 이때 장티푸스로 추정되는 여역이 크게 돌아서 전국에서 무려 50만에서 60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어요. 50만에서 60만이요? 와, 당시 조선 인구가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인데요. 네, 맞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이었죠. 실록에 보면 가끔 몸이 썩는다거나 살이 썩는 병 같은 표현도 나오던데 이건 또 어떤 병이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좀 소름 끼치는데요. 그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쓰였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콜레라 같은 경우는 극심한 탈수 상태가 되면 피부가 약간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눈이 푹 꺼지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몸이 썩는다 이렇게 표현됐을 수도 있고요. 또 천연두, 아까 말씀드린 두창은 온몸에 물집, 수포가 잡혔다가 그게 터지면서 피고름이 막 흘러요. 그리고 나아도 얼굴이나 몸에 깊은 흉터, 흔히 말하는 곰보 자국을 남겼죠. 아, 곰보 자국이 천연두 흉터였군요. 네, 심지어 무과, 그러니까 무관을 뽑는 시험 합격자 18명 중에 3명이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와, 그럼 얼마나 흔하고 또 치명적이었는지 좀 짐작이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끔찍한 모습들이 살이 썩는다는 그런 극심한 공포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정말 당시 사람들의 공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끔찍한 전염병에 맞서서 조선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아까 제사 지냈다는 말씀도 하셨고 격리 이야기도 나왔는데 좀 더 체계적인 대응책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정조 임금 때인데요. 혹역이 유행할 조짐이 보이니까 구료절목이라는 아주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서 전국에 내려보냈어요. 구류절목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관리들이 직접 병자를 찾아라서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지급하고요. 특히 중요한 게 병자들을 도성 밖의 특정 장소에 모아서 격리 치료하도록 한 거예요. 오, 격리 치료까지요? 네,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거죠. 이건 뭐 그야말로 조선판 사회적 거리두기이자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낸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조선판 사회적 거리두기라니 흥미로운데요. 그럼 격리 말고 다른 지원책 같은 건 없었나요? 혹시 뭐 통계 관리 같은 것도? 네, 그것도 있었어요. 구려 절목에 보면 약제 지급 기준이라든가 응급 상황 시 왕진 시스템 같은 것도 규정돼 있고요. 심지어 닷새마다 환자 수, 사망자 수, 치료 경과 같은 걸 보고하는 통계 관리 체계까지 명시돼 있었어요. 닷새마다요. 굉장히 촘촘하게 관리하려고 했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또 간이병원방이나 신참병원방처럼 전염병 예방이나 치료법을 담은 책을 심지어 한글로 번역해서 백성들한테 보급하기도 했어요. 아, 한글로 번역해서요. 백성들도 쉽게 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식을 널리 퍼뜨려서 같이 대응하려고 했던 거죠. 이야,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노력이 있었네요. 혹시 지금 저희가 아는 백신 같은 그런 예방 개념도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정말요? 네. 정약용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데요. 천연두를 예방하려고 인두법이라는 걸 연구하고 시행했어요. 이게 뭐냐면 천연두 환자의 딱지 가루를 코로 흡입시키는 방식이에요. 함욕법이라고도 불렀죠. 딱지 가루를 코로요? 효과가 있었나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위험성도 있었겠지만요. 나중에는 서양에서 돌아온 우두법, 그러니까 소의 고름을 이용한 예방접종법 자료를 구해서 연구하기도 했고요. 우두법까지요? 네. 비록 이게 뭐 널리 퍼지지는 못했지만 병에 걸린 뒤에 치료하는 걸 넘어서 아예 미리 막으려는 그런 선구적인 시도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럼 이런 정부 차원의 노력 말고 민간에서는 서로 어떻게 도왔을까요? 워낙 큰 재난이었으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돕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랬습니다. 지방사회에서는 향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 네, 향약. 그 귀약에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서로 돕는 환난 상휼 정신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같이 병자를 돌봐주고 격리하는 걸 돕고 또 약재를 같이 사거나 아픈 사람 농사일을 대신 지어주는 식으로요. 이런 공동체적인 대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환난상률,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 멋진 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제사나 굿 같은 행위는 계속 되었던 거군요? 공존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의학으로는 한계가 명확했고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너무 컸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대응을 시도하면서도 동시에 제사나 굿 같은 걸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또 공동체 전체의 불안감을 좀 해소하려고 했던 거죠. 역병은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런 인식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힘에 기대려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포를 다스리는 또 다른 방식이었던 셈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점, 핵심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기록들, 뭐 끔찍한 증상 묘사부터 정부의 대응, 민간의 반응까지 다 종합해 볼 때 실록 속 괴질이 우리가 아는 뭐 킹덤 같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좀비랑 실제로 관련 있을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좀비처럼 보이는 증상을 일으킨 병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되살아나서 움직이는 그런 좀비는 실록 기록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 단언하실 수 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울산 사례처럼 뭐 광견병이나 뇌염으로 추정되는 병 때문에 통제 불능의 행동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콜레라 때문에 극심한 탈수로 외모가 아주 끔찍하게 변하는 경우, 퀭한 눈, 변색된 피부 등 이런 모습들이 목격자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를 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과장된 소문으로 이어졌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산송장처럼 보이는 끔찍한 모습은 있었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죽었던 시체가 다시 일어나서 활동했다. 이런 기록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공식 기록에서도 죽은 시체가 되살아났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습니다. 킹덤 같은 드라마는 1821년 콜레라 유행 같은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가져왔지만 뭐 생사촌이 좀비 바이러스니 하는 설정은 완전히 허구적인 창작인 거죠. 네,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겠네요. 그렇죠. 실록에 기록된 괴질은
미지의 전염병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실제 경험과 공포가 반영된 아주 귀중한 역사 자료인 것이지 무슨 초자연 현상 기록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선의 여러 방역 정책들, 뭐 격리나 치료 같은 것들도 당연히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지 좀비를 막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알겠습니다. 와, 딱딱하고 어려울 것만 같았던 실록 안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때로는 정말 오싹한 그런 인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듣다 보니 어쩌면 진짜 무서웠던 건 상상 속의 귀신이나 괴물이 아니라 눈앞에서 가족이나 이웃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그 현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려야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간적인 고뇌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과거의 기록들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역시 기록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아주 상세한 기록 덕분에 저희가 수백 년 전 전염병이 언제 어디서 발생했고 증상은 어땠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또 그때 어떻게 대응했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1749년에 50만에서 60만 명이 사망했다는 추정치 같은 기록은 당시 사회가 겪었을 충격의 크기를 짐작하게 해주죠. 이런 건 단순한 역사 연구를 넘어서 현대의 감염병 역학 연구에도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현재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셈이네요. 특히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선시대 닷새 간격 보고 체계 같은 건 지금의 투명한 정보 공개 원칙과도 딱 연결되는 것 같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죠. 방역의 핵심이에요. 또 정조임금의 그 격리 조치라든가 향약의 환란 상률 같은 사례는 전염병이라는 위기 속에서 체계적인 공중보건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네. 전염병은 결국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미신적인 대응과 과학적인 대응이 공존했던 과거를 보면서 현재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점도 더 명확해지는 것 같고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전염병에 대한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얼마나 쉽게 어떤 혐오나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괴담으로 번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과학은 발전했지만 그 공포라는 감정 자체는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조선왕조실록 속 괴질 기록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단순한 괴담이나 미신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겪었던 그 끔찍한 전염병의 공포, 그리고 그에 맞서 싸웠던 노력을 담은 아주 귀중한 역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콜레라, 장티푸스, 천연두, 홍역, 어쩌면 광견병까지 다양한 질병들이 때로는 좀비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기록되었고 또 제사를 지내는 것과 격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 대응 방식이 함께 나타났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미지의 공포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상상력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록이라는 거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염병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고 그럴 때마다 가장 효과적인 방패는 결국 정확한 기록과 정보 공유,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였다는 사실을요. 네. 어떻게 보면 기록하는 행위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역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록이 방역의 시작이다. 와, 닿는 말이네요.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발전된 과학 지식, 그리고 백신이라는 강력한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실록 속 괴질 기록들을 떠올리시면서 역사는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진정한 힘은 결국 정확한 정보와 서로를 향한 연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모든 기록은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들. 네.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평범한 백성들이 겪었을 그 고통과 절망,
기록되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깊고 처절했을까요? 어쩌면 진짜 공포는 질병 그 가체가 아니라 그 질병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인간성과 공동체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